자, 여러분 교재 446페이지고요. 1번에 보면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그 제외되는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1교시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했죠. 네. 자, 여기 나온 것은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그리고 임시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임시지정문화재로 임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가 임시지정문화재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예를 들면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그리고 보행시설, 플랫폼,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시설, 급탄시설 등은 철도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그 철도 관련 시설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4개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뒤에 적으십시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철도 역사가 돼요. 그래서 철도 역사는 유일하게 이제 철도 관련 시설 가운데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리고 컨테이너 관리 창고 줄 것이죠.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관리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요건이 뒤에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제가 읽으면 밑줄 것이죠. 자,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점법상 수문 조작실 줄 거예요. 하점법상 수문, 우리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뭐 이렇게 경기도 이천보라든지 대구 칠곡보라든지 또 뭐 상주보 이런 보가 있습니다. 그 보에 보면은 그 이렇게 수문을 조작할 수 있는 수문 조작실이 있죠. 그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라든지 철도 관련 시설이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리고 수문 조작시설, 그리고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 관리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47페이지 보면은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박스에 들어오십시오. 줄 거죠.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줄 거예요. 2번 지구단위 구역 밑줄 거예요. 3번 동가읍 지역 밑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 안에 줄 것입니다. 섬의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그래서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동가읍 지역이거나 동가읍이 섬인 경우에는 인구 500인 이상이 되면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입니다. 자, 건축법 일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옆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건축법 규정이 6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첫 글자 대동그라미 합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동그라미, 건축선 지정, 건동그라미,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동그라미, 방화주관의 건축물, 방동그라미,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대동그라미. 읽어보십시오. 대도 큰 도둑이죠. 대도는 근이 2개니까 근투, 대도, 근투, 그리고 방대. 큰 도둑은, 대도는 근투를 잘해야 되죠. 근투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해야 커서 큰 도둑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도, 근투, 방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고개 드시고요. 444페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죠. 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요.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되고요. 지도가 사각형으로 생겼죠. 제가 뭐 지난밤에 서쪽으로 좀 밀어내버리고 동쪽으로 좀 밀어내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뭐. 잘했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국토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객이 이제 땅 사고 집 지을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첫 번째
용도지역이 서울, 부산처럼 도시지역이면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하나 외웠죠?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돼요. 이유가 뭐죠? 도시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축법을 적용하고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돼요. 그러면 건축이 쉬울까요? 까다로울까요? 까다롭죠.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자고요. 자,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도시적 밖으로 나오면은 건축 밀도가 높습니까? 도시적 밖에서는 건축 밀도가 낮습니까? 낮죠. 그러면은 저 시골 산 아래 외딴 마을에 집 몇 개 있는데 모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 도시적 밖인데도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면은 곧 신도시로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그리고 도시적 밖에서도 동과 읍지역입니다. 동지역과 읍지역은 도시적 밖이지만 건축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돼요. 그리고 그 동과 읍이 섬이라면 인구 얼마? 500인 이상, 500인 이상이 되면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된다는 거죠. 자, 우리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첫 번째 도시지역, 두 번째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동과 읍에 해당하는 지역. 동과 읍에 해당하는 지역이 섬인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면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돼요. 그리고 이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이잖아요. 이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건축 밀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전부 적용 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 일부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데 그때 배제되는 건축법 규정이 6개잖아요. 어떻게 외웠죠? 이렇게 외웠죠. 대도, 큰 도둑이잖아요. 대도, 건투. 건이 두 개니까 건투잖아요.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온 거죠. 대도, 건투, 방대. 연습하셔야 됩니다. 대도, 큰 도둑은 건투를 잘하고, 건이 두 개니까 건투.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해야 자라서 큰 도둑이 될 수 있죠. 자, 이것을 연습하십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이죠. 건축선 지정.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이죠.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신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잘 보십시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지구 단위 구역과 동과 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일부 적용이 배제되잖아요. 도시지역과 그리고 도시지역 밖의 지구 단위 구역과 또 동과 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이 6개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지구 단위 구역과 동과 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용적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 규정에 용적률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X. 그렇지?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현장을 상상하면서 암기사항을 암기를 하고서야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만 달랑 외웠다고, 그리고 전부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대도, 건투, 방대라고 간단히 외웠다고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 전체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면은 건축법 적용 범위를 이제 용도 변경 남겨놓고 다 해드린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기겠습니다. 넘겨가지고,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냐면은 일단은 자, 용도 변경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의 편집이 한참 뒤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재 46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467페이지입니다. 자, 467페이지에 제가 기다려요. 467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05번 용도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 적용 행위, 용도 변경 행위죠. 용도 변경.
이거 하면은 이제 용도 변경하면은 건축법 적용 범위는 전부 네, 강의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건축 절차를 네,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나중에 이제 주택법은 네, 마지막에 한 1시간 반 정도에서 주택법은 네, 기본적인 사항만 네, 1, 2월에는 전달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 1, 2월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강의에서 네, 주택법은 어차피 그 주택조합 부분이 많이 개정되고 신설돼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개정 자료가 나오면은 아마 3, 4월 강의에서 주택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범위를 넓혀서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건축법상 용도 변경입니다. 그 사용 승인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근데 제가 102동을 샀습니다. 통째로 샀습니다. 통째로 사서 제가 이 102동을 제 리모델링해서 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나이트클럽을 할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그러면 나이트클럽은 뭐죠? 공동주택이 아니고 건축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해서 나이트클럽을 만들어버리면 101동하고 103동은 제대로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 없죠. 늘 뭐 나이트클럽이 그죠? 막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우리 건축법에서는 용도 변경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행위를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적용을 받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부터 외우십시오. 같이 할까요? 네, 같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은 허가받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신고하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네,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죠. 3가지 일단 이것부터 외우십시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를 할 때는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고 할 수도 있고 신고하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 원리를 설명합니다. 1번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면은 용도 분류라 그래요. 용도 분류.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종류를 나누면은 용도 분류가 돼요. 자,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29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면 뭐죠? 용도 지역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그 용도별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21개가 있죠. 도시적 안에 16개, 그죠? 도시적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21개가 있고,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개가 있죠? 29개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구경을 한번 하게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교재 468페이지 와요. 468페이지 보면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단독주택 용도가 있죠.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때 공간은 외국 공간. 예를 들면은 뭐 적으십시오. 공간은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네, 서울에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고 있죠. 자, 대사관, 영사관 이런 것이 이제 외국 공간이고, 자, 이 외국 공간, 대사관, 영사관은 네,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이죠. 자,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은 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 따서 첫머리 글자 따서 우리 이렇게 외웠죠. 연, 다, 기 어떻게 되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 다, 기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제1종 권리생활지수부터 제2종 권리생활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468페이지 3번 제1종 권리생활지수 별표 그리고 469페이지 중간에 4번 제2종 권리생활지수도 별표 하시고 컬러로 복사되어 있는 부분은 살짝 좀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일단 암기를 필요로 한다는 정도 해두시고요. 나중에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 5월달에 요약집 등으로 강의할 때 이것을 암기하게 만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책장을 좀 넘깁니다. 넘겨서 474페이지 오면은 건축구성 용도별 종류가 아까 29개라고 그랬죠. 마지막 29번 야영장 시설 용도까지 건축구성 건축의 용도는 29가지로 분류돼요. 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옵니다. 476페이지 오면은 네, 그대로 펼쳐두면 제일 위에 뭐죠? 시설군. 그대로 펼쳐놓고 저를 봐요. 저를 봅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죠? 29개가 있어요. 그 29개 용도별로 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위험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그것을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죠. 시설군이라고 그래요. 시설군. 위험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서 분류하면 시설군 분류가 됩니다. 몇 개가 있죠? 9개. 9개의 시설군이 있게 됩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요. 그 9개의 시설군을 암기를 좀 합니다. 해서 이런 표를 보십시오. 1번이 뭐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첫 번째,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죠? 그리고 산업 등 시설군.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9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첫머리 글자 따서 내려갑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 산업 등 산, 자산 전문, 자동차, 산업 등 전기, 통신, 문화, 집회, 자산 전문, 영교, 건주, 자, 자동차, 산업 등 전기, 통신, 문화, 집회, 영업 등 교육, 복지, 근린 생활, 주거 업무,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그렇게 해서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그렇게 오면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재밌죠? 별로 재밌지 않으시군요.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 할 때 나중에 연습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산업 등 전기, 통신, 문화, 집회, 영업 등 교육, 복지, 근린 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위험한 정도, 그죠? 29개 분류된 거,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 정도, 위험도죠. 위험한 정도, 위험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시설군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분류하는 시설군이 9개인데 이 9개의 시설군 분류해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은 상위 시설군으로 분류될수록 아주 위험해요. 고위험, 아주 위험하다. 위험한 용도에 해당해요. 고위험 용도가 되고요. 시설군 분류, 9개의 시설군 분류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갑니다.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갈수록 저위험, 낮은 위험한 정도, 위험 정도가 덜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산업 등 시설군 보십시오. 산업 등 시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운수시설, 그리고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등이 있잖아요. 그때 봐요. 운수시설하고 창고하고 공장은 같은 시설군이니까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 봅니다. 영업시설 보면 영업시설군에 운동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운동시설, 헬스클럽,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호텔, 모텔, 자, 이런 것들은 같은 영업시설군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또 위험한 정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운수시설, 창고, 공장보다는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하위시설군이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창고다가 물류창고다가 판매시설,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하면은 위험해집니까? 덜 위험해집니까? 덜 위험해지죠. 그래서 하위시설군,
해당 시설군보다 하위군으로 변경하면은 용도 변경을 쉽게 신고만 하고 용도 변경 가능해요. 반대로 시설군 분리해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면은 상위 시설로 변경하면은 위험한 용도로 변경하니까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실, 백화점을 창고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고 창고를 판매실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공장을 호텔로 용도 변경하면은 신고하면 되고 호텔, 숙박시설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면 위험한 용도로 변경하면은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쉽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나 공장을 창고로 용도 변경하나 같은 시설군끼리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면 돼요. 예를 들면 현재 이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예요. 그럼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내가 공장으로 용도 변경할 테니까 그 기재사항 창고 용도를 공장 용도로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만 하면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건축법상 용도 변경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개? 29개. 그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 위험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무엇이라고 하죠? 시설군 분류. 몇 개로 분류되죠?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면 위험한 용도. 그죠?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덜 위험한 용도. 그래서 위험한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받고 덜 위험한 용도로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적용 범위를 건축법 적용 대상물 뭐가 있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물, 대지, 공작물 그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을 구분합니다. 대지, 건축법상 대지,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가 돼요.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옹벽과 담장은 공작물이지만 높이 2m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축조 신고합니다. 옹담은 2m죠. 강고탑, 강고판은 높이 4m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옹담은 2m, 관광은 4m, 굴장기철 6m,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잖아요. 했잖아.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행위를 했죠. 3가지가 있죠. 건축행위, 몇 개가 있죠? 5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개. 그리고 대수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정도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볼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 그리고 방금 용도 변경을 공부한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허가받고 신고하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을 배운 거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있죠? 전부 적용되는 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였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동가읍 지역, 동가읍이 섬인 경우 인구가 500인 이상이 되면 건축법 전부 적용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그때 배제되는 규정은 어떻게 외웠죠?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외웠죠. 여기까지가 건축법 적용범위 다 해드린 거죠. 그리고 용어 정의까지 다 해드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건축법상 건축 절차를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 절차 하기 전에 그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아셔야 되잖아요. 네. 자, 건축법하고 주택법.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네. 무슨 차이가 되냐면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예요. 아까 건축은 5개가 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5가지 건축 행위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은 허가받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짓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는
네,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승인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돼요. 승인.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건축법에서 자,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고 허가받고 집을 짓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집을 지어야 될까? 이거죠. 단독주택 30호, 호는 단독주택 단위가 됩니다. 호는 단독주택 단위죠. 네. 그리고 공동주택 30세대, 세대는 이제 공동주택 단위가 되는 거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허가받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집을 지으면 전부 주택법 적용받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짓는 거죠. 그때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불러요. 건축주님. 나중에 여러분의 손님이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저씨, 아줌마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으면 무엇이 되죠?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아파트는 3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를 건설한 롯데캐슬은 건축주입니까? 주택건설 사업 주체 됩니까? 롯데건설은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건축법상 건축과정, 건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1페이지 와요. 481페이지 오면은 07번에서 건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절차. 건축은 몇 개죠? 5개가 있잖아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행위를 하는 절차.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가 원칙이죠, 뭐. 그래서 건축 절차 체계도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볼까요? 자, 건축법에서 건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건축 설계를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가 설계해 주면은 제가 설계한 설계도대로 건축하실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네, 제가 막 설계한 대로 건축하면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건축을 설계할 수는 없죠. 건축사,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사 설계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 설계 대상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허가받은 건축물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합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사 착수 전 공사 계획을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이것을 착공 신고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공이 끝납니다.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사를 사용 승인 그렇게 하죠.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로 이제 건축 허가, 건축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나머지 설계, 착공 신고 그리고 사용 승인까지 합하여 한 문제 정도. 나머지는 여기서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요. 자, 그때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잠깐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자, 건축 허가권자 당연하죠, 당연히. 아니, 건축법 공부했는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허가권자. 그리고 사전 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 지난해도 시험 나왔죠. 그리고 사전 승인. 사전 결정, 사전 승인. 그럼 제가 이렇게 적으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지난해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건축법상 사전 결정이 무엇인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무엇인지 등을 사전 승인이 무엇인지 등을 좀 개념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건축법상 사전 결정과 사전 승인 당연히 구분해야 되죠.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잖아요. 들어본 적이 있다고 아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취소, 그리고
모두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은 허가지만 신고로 건축할 수 있죠. 건축 신고 대상 네, 등을 여기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기타 등등은 나중에 3, 4월에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전달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건축법상 건축 절차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 482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 오면은 이제 건축 설계부터 나와 있습니다. 건축 설계 나와 있습니다. 건축 설계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앞쪽으로 좀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편집이 네. 여러분 앞쪽에 455페이지 오십시오. 455페이지. 455페이지 오면은 건축법상 사전결정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결정. 455페이지예요. 455페이지 사전결정. 자, 사전결정 제도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건축법상 사전결정을 공부합니다. 자, 건축법상 사전결정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 자, 청탁과 송등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요. 네. 여러분의 고객이 여기서, 자, 이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샀는데, 5억 주고 샀지, 뭐. 5억 주고 펜션 사업을 하려고. 저기 경남 산청군에서, 네, 이렇게 5억 주고 펜션 부지를 샀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산청군에서 네, 건축학군자는 산청군수에 의해서 산청군청에다가 건축을 신청합니다. 건축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된 거예요. 어쩌시려고? 여러분이 이 땅을 팔았다면 고객의 그 원망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분명히 펜션 지을 수 있다고 땅 팔았는데 건축가 안 난 거죠. 자, 이런 낭패를 안 당하시려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을 신청한 해 해당 대지에서 허가될 수 있는 건축물의 입지, 허가 가능한 건축 입지나 규모, 용도를 미리 결정해 달라고 허가권자에게 즉 산청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니까 이것을 사전결정이라고 그래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 땅에서 건축법과 기타 건축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허가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규모를 미리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이것을 사전결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건축법상 사전결정 누가 신청할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그리고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2가지를 신청합니다. 무엇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전결정 통지서 한 방으로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허가 신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4개가 있습니다. 의제사항 4개.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건축주에게 어떤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는지. 그 다음에 사전결정 통지의 효력이죠. 사전결정 통지서 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사전결정 통지의 효력은 법적으로 실효가 되어버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로 보겠습니다. 자, 455페이지. 자, 오른쪽 제일 위에 봅니다. 자, 허가 대상 건축물에 사전결정 신청이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십시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줄 거예요. 가로군을 띄어야 되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자가 됩니다. 신청자. 그러니까 그 건축법상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만 사전결정 신청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을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 동그라미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2가지를 신청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큰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자 밑줄 그십시오. 건축위원회 심의 줄 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다 밑줄 긋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줄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그라미 2번. 이 2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2개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3번, 4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R, 리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사전결정 통지에 따른 효과, 의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산청군청에 이 땅에서 펜션이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미리 결정해 주고서 신청했어.
하니까 산청 건축이다. 그래, 당시 원하는 펜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사전결정 통지서를 받았어. 받으면은 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건축주에게 4가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을 법적으로 일괄 처리해 주는 거죠. 정말 좋은 제도 맞죠? 자, 국토교육법 1번 같이 봅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교육법상 밑줄 긋고 제일 끝에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줄 거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요. 단 제일 뒤에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만 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해 줍니다. 이게 지난해 정답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은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니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밖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정답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그 다음에 3번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미칠 것죠. 그리고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미칠 것입니다. 네, 이 4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돼요. 예를 들면은 산청군주로부터 사전결정 통지를 딱 받으면은 봐요. 이 농지를 대지로 받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해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간주해 주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간주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산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택지, 그 펜션 부지로 조성하려면은 산이 높으면은 잘라야 되죠, 절토. 낮은 곳은 흙이나 자갈바이트를 쌓아서 성토하잖아요. 그리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잖아요. 정지하잖아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토지 형질 변경이잖아. 그럼 우리가 배우기를 토지 형질 변경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이지만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은 형질 변경에 관한 사전 그 개발의 허가,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개발 허가를 안 받아도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펜션 부지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으려면은 우리 여기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으면은 손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천에 교각을 세우면은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 주는 거죠.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입니까? 하천법상 하천 점용입니까?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7번. 456페이지 큰 7번이죠. 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몇 년? 2년 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고 동기간에 건축가 신청이 없으면 네, 사전결정의 효력은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봅니다. 457페이지 허가권자 발표하시고요. 너무 중요하죠. 아니 건축법 공부했는데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면은 그것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에 그 건축법상 건축하는 다음의 자로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다. 원칙. 자,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학권자. 네, 교재 보시죠. 여러분 안 적어도 되죠.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 분수 구청장이에요. 네, 이게 건축학권자예요. 다만 밑에 봅니다. 예외.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랑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권자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갛게 줄 거 드린 게 대한민국의 건축법상 건축학권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특별 제6대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허가를 하죠? 그렇죠. 관할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구청장이 건축학권자 되는 게 원칙이에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건축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건축 허가는 누구에게 받죠? 해운대구청장이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건축을 할 때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건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할 거예요. 강남구청장도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단 특별시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규모 건축으로는 네, 특별시랑 광역시로도 직접 건축을 허가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어떤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을 허가하거나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일반 도지사가 건축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이어도 공장이라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공장과 창고는 특별시랑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연면적 합계 10만 주 이상인 공장과 창고는 네, 특별시랑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가 허가하죠? 관할 구청장이 허가하겠죠.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였습니다. 살짝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봅니다. 사전승인 제도가 있죠.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2번 사전승인 별표하시고 이것은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제도를 꼭 이해하고요. 자, 사전승인 대상은 두 개만 일단 외우십시오. 박사님 들으시고요. 자,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을 미칠 거예요.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건축을 동그라미 2번 미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당군수는 미칠 거예요. 시당군수는 다음 중 한 개 당하면은 즉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은 네, 관할 도지사로부터 줄 것이십시오. 세 번째 줄에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를 사전 승인이라고 그래요. 정리해 볼까요? 자, 읽어드린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자, 건축법상 사전 승인입니다. 사전 승인. 건축법상 사전 승인 제도예요. 사전 결정, 사전 승인 그렇게 되죠. 사전 승인. 시랑 군수가 건축을 허가할 때, 그러니까 시랑 군수가 허가권자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시랑 군수가 건축을 할 때 누구로부터? 관할 도지사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허가 여부를 승인을 사전에 받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입니까? 승인권자입니까? 승인권자죠. 예를 들면은 아까 사전 승인 대상 1번이 뭐죠? 층수가 21층 이상이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건축물을 시군 지역에서는 시당구에서 허가를 해요. 단 허가를 마음대로 못해. 관할 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승인받고 허가를 하기 전 허가 여부를 승인받고 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승인 제도로 그러죠. 그러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는 시당 군수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이 허가권자 시당 군수 허가권자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누구죠?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구청장은 사전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가 무슨 시입니까? 특별시,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하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는 사전 승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군 지역만 사전 승인 제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뜻이잖아. 경상남도 김해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규모 건축은 누가 허가합니까? 경남도지사가 아니고 김해시장이 허가를 해요. 허가권자 하는데 김해시장이 허가를 마음대로 못해요. 경남도지사에게 허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아와서 허가하는 것을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경남 산청군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여러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건축으로 누가 허가하죠? 산청군수가 허가해요. 근데 허가를 마음대로 못해.
우리 산청군에 청소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도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산청군에 허가를 해도 좋습니까? 라고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고 허가하는 제도가 사전승인 제도예요. 완전히 이해됐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상 사전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가 건축법상 사전승인 제도고요.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단독으로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아셨죠? 설명 듣고 이해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들어와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택급 들어갈 수 있도록 진도 준비할게요.